자, 1과목 3장 애플리케이션 설계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자, 1과목 1장 요구사항 설계 부분이 한 40%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화면 설계 우리 2장이 한 10%. 자, 그리고 40%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여기입니다. 우리 애플리케이션 설계 부분이 그 정도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내용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소프트웨어의 골격이 되는 기본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시스템의 구조 또는 구조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소프트웨어 개발 시에 적용이 되는 원칙과 지침이라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로도 활용이 되는구나 알아두시면 되고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의 기본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모듈화, 추상화, 단계적 분해, 정보 은닉이 있습니다. 자, 요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정리를 해보면 자, 모듈화란 무엇이냐? 우리 시스템 기능들을 모듈 단위로 나누어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재사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듈의 크기가 크다, 많다라고 하면은 모듈의 크기가 크면은 모듈의 개수는 적은 거고 모듈 하나의 개발 비용은 커지게 됩니다. 그걸랑 이제 반대적으로 보면은 모듈의 크기가 작으면은 모듈의 개수는 많게 되고 모듈 간의 통합 비용이 커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모듈화에 대한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 이제 추상화. 추상화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설계한 후 차례로 세분화하여 구체화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추상화에는 뭐 데이터 추상화, 제어 추상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단계적 분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향식 설계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추상화를 반복시킴으로써 세분화가 되고요. 이제 소프트웨어 기능에서부터 시작해 절차적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두셨으면은 다음 이제 마지막 정보 은닉 볼까요? 자, 얘는 캡슐화에서도 다시 한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정보 은닉은 한 모듈 내부에 포함된 절차와 자료들의 정보가 감춰져 다른 모듈이 접근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듈을 변경을 할 때 이제 영향을 다른 애들한테 받지 않겠죠. 그래서 뭐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수정하는 게 용이하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키텍처 설계의 기본 원리 4가지에 대해서도 공부해 봤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협약에 의한 설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를 설계를 할 때 클래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명세를 한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에 대한 정확한 인터페이스를 명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협약에 의한 설계 시 명세에 포함될 조건 3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선행 조건, 두 번째 결과 조건, 세 번째 불변 조건입니다. 자, 선행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자, 선행 조건은 오퍼레이션, 이제 함수. 연산하는 것들이 이제 호출되기 전에 참이 되어야 할 조건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결과 조건이라고 하는 건요. 수행이 된 후 만족되어야 할 조건을 이제 결과 조건, 마지막 불변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오퍼레이션이 실행되는 동안 항상 만족되어야 할 조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알아두시고 얘네들이 어떤 설계다? 협약에 의한 설계다라는 것까지. 자, 그래서 지금 문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컴포넌트 설계 시 뭐뭐에 의한 설계를 따를 경우 해당 명세에서는 첫 번째, 컴포넌트의 오퍼레이션 사용 전에 참이 되어야 할 선행 조건, 즉 제게는 뭐예요? 선행 조건인 거고 오퍼레이션이 실행될 동안 항상 만족해야 할 이제 불변 조건이라는 거, 얘는 불변 조건이죠. 자, 얘네들에 의한 거 뭐예요? 뭐에 의한 설계를 따를 경우죠? 우리 방금 뭐 공부했어요? 협약에 의한 설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당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협약에 의한 설계 시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정답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아키텍처 패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별표로 3개. 자, 아키텍처 패턴은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전형적인 해결 방식 또는 예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구조를 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윤곽을 제시를 하고요. 아키텍처 패턴에서는 이제 서브 시스템들과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으며 서브 시스템 사이의 관계와 여러 규칙, 지침 등이 표현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키텍처 패턴을 표준 아키텍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아키텍처 패턴을 사용하면 좋은 점,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키텍처 패턴은 시행착오를 줄여서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검증된 구조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개발도 가능하며 고품질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해낼 수 있고 그 이해관계자들끼리 즉 같은 아키텍처, 공통된 아키텍처를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간편해지겠죠. 즉 시스템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그 개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손쉽게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자, 그 아키텍처 패턴들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레이어 패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패턴은 뭐냐? 우리 레이어, 계층이죠, 계층. 시스템을 계층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느냐? 여기 있죠.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OSI 참조 모델. 우리 7계층 있잖아요. 물대내 전세 표응 해서 물리계층, 뭐 데이터 랭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런 식으로. 그런 것과 가장 관련이 깊은 아키텍처 모델로 시스템을 계층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구성을 하는 고전적인 방법. 그래서 레이어 이제 이렇게 계속 있는 거죠. 레이어 뭐 n번, n번 마이너스 1번, n-2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이게 레이어 패턴인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시스템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고 상위 계층은 하위 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가 되게 되는 거고 하위 계층은 그거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계층 사이에서만 지금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죠. 얘와 얘가 지금 같이 뭐 상호작용을 이루고 있지 않잖아요. 그쵸?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변경사항을 적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얘를 이제 변경할 수는 없다라는 거. 마주보고 있는 두 개의 계층 사이에서만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미치기 때문에 변경 작업하는 것도 굉장히 용이하고요.
레이어 패턴은 특정 계층만을 교체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아키텍처 패턴 중에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 하나의 서버 컴포넌트와 다수의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패턴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는 서로 독립적이고요. 이제 서버 클라이언트 패턴에서는 사용자는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하고 사용자는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 서버에 요청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그 사용자에게 다시 제공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보게 되면은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된다? 이 서버가 이제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고 이 서버가 그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비해서 항상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다시 그걸 사용자에게 이제 주는 거죠. TCP/IP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요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은 이제 파이프 필터 패턴입니다. 자, 얘는 데이터 스트림 절차의 각 단계를 필터 컴포넌트로 캡슐화를 해서 파이프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필터 컴포넌트는 재사용이 좋고 추가가 쉽기 때문에 확장이 용이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얘를 이제 사용하는 걸로는 우리 유닉스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있는데 거기에 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걔가 이제 대표적으로 얘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소스가 있고 얘가 이제 요 파이프를 통해서 필터를 거치고 파이프 그리고 여기가 이제 필터. 자, 그리고 뭐 또 다른 파이프를 거쳐가지고 이제 또 다른 필터를 또 거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싱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런 파이프 필터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뭐 데이터 변환이라던가 동기화라던가 이런 데 사용이 되고 이제 얘네들은 그냥 서브 시스템이 입력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애한테 이제 계속 넘겨주는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 이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 자, 얘는 여러분들이 모델 뷰 컨트롤러 패턴이라고 들으셨을 수도 있고 여기서 한 글자씩 따가지고 와서 모델 M, 뷰 V, 컨트롤러 C 이렇게 해서 MVC 패턴이라고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 패턴은 서버 시스템을 3개의 부분으로 구조화하는 패턴이고요. 각각의 부분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 우리 모델이 하는 일은 뭐냐? 서브 시스템의 핵심 기능과 데이터를 보관하는 역할을 하고요. 뷰는 사용자에게 정보를 표시를 하는 역할, 컨트롤러는 사용자로부터 받은 입력을 처리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뷰 컨트롤러 패턴의 각 부분은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끼리 서로 영향을 받지 않고 개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여러 개의 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모델에 대해 여러 개의 뷰를 필요로 하는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아키텍처 패턴에 지금 레이어 패턴, 클라이언트 서버 패턴, 파이프 필터 패턴, 모델뷰 컨트롤 패턴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이 중에서는 사실 얘가 좀 중요한 편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모델에는 데이터 보관, 뷰는 정보 표시, 그리고 컨트롤러는 입력 처리. 요게 키워드니까 잘 매칭해가지고 외워두시기를 바라겠고 어디에 적합하다? 대화형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하다. 자,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컨트롤러가 이제 입력을 처리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얘가 이제 모델한테 보내게 되고 이제 갱신이 되게 되면은 이제 여기 뷰가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잖아요. 컨트롤러가 뷰한테 이제 제어 보내게 되고 얘가 이제 결국에는 출력 아웃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인풋, 얘가 아웃. 자, 만약 여기서 또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정보 요청하고 변경 알림 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모델뷰 컨트롤러 패턴. 자, 그래서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 필터 형태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뭐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파이프 필터 패턴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건 거죠. 자, 얘에 대해 옳은 거. 그쵸? 2번이죠. 자, 우리 1번 노드와 간선으로 구성된다. 얘는 우리가 아직 공부하지 않았는데 피어 투 피어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2번이 지금 앞 시스템의 처리 결과물을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전달받아 가지고 처리한 후에 그 결과물을 다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받고 다음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패턴.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 이게 지금 파이프 필터인 거죠. 그래서 얘가 정답이었고 계층 모델이라고 한다. 이게 뭐예요? 우리 OSI 7계층에 가장 유사했던 거. 레이어 패턴이었죠. 자, 그래서 얘도 파이프 필터 패턴 설명 아니었고, 이제 4번 보게 되면은 3개의 서브 시스템 모델 뷰 제어로 구성되어 있다. 자, 얘는 MVC 패턴에 대한 설명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 정답 2번. 자, 그리고 이제 그 기타 패턴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얘네들도 정리를 하는 게 빠르겠죠? 자, 마스터 슬레이브 패턴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마스터 컴포넌트에서 슬레이브 컴포넌트로 분할을 한 후 슬레이브 컴포넌트에서 처리된 결과물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패턴입니다. 자, 그래서 뭐 병렬 컴퓨팅 시스템이라던가 장애 허용 시스템 이런데 이제 사용이 되고요. 브로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포넌트하고 사용자를 연결해주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얘는 분산 환경 시스템에 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예시에서 보기에서 나왔었는데 피어 투 피어 패턴. 자, 얘는 피어를 하나의 컴포넌트로 간주하며 각 피어는 서비스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가 될 수도 있는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멀티스레딩 방식을 사용하는구나 라고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 버스 버튼, 이벤트 버스 패턴. 자, 이벤트 버스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소스가 특정 채널에 이벤트 메시지를 발행하면 해당 채널을 구독한 리스너들이 메시지를 받아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개 남았죠. 블랙보드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해결책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처리하는 데 유용한 패턴. 자, 그래서 뭐 음성인식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차량 식별하잖아요, 주차장에서.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거. 아니면 신호 해석 이런 것들. 마지막 인터프리터 패턴이라고 하는 건요. 이제 특정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 코드를 해석이 키워드죠. 하는 컴포넌트를 설계할 때 사용이 된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컴포넌트들이 서비스를 제공받아 서버가 될 수도 있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도 될 수 있는 거. 자, 이 패턴 뭐죠? 그쵸. 피어 투 피어 패턴이죠. 자, 패턴의 종류 중에서 지금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었다? 멀티스레딩, 즉 프로세스를 2개 이상의 실행 단위로 구분을 해서 자원을 공유를 하고 이제 병렬로 수행을 하는 기능 방식 사용하는 피어 투 피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객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 관련해. 자, 객체는 뭐냐?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묶어놓은 하나의 모듈, 소프트웨어 모듈을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객체가 가질 수 있는 상태는 일반적으로 시간에 따라 변하며 객체와 객체는 상호 연관성에 의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객체가 반응할 수 있는 메시지의 집합을 우리가 행위, 연산,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객체의 행위 특징을 나타내고, 자, 이때 지금 여기서 보면은 객체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로 묶어놨다라고 했잖아요. 데이터란 뭐래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속성이나 상태 등을 이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함수도 같이 묶어놨다라고 했는데 함수란 뭐냐라고 하면은 그 객체가 수행하는 기능, 객체의 상태를 참조하거나 변경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수, 메소드, 연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클래스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클래스 중요합니다. 객체는 그냥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뭐 객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뿐이고 객체에 대한 시험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다만 클래스는 클래스 이름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에도 나왔었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하는 단위는 무엇인가? 그럼 뭐라고 쓰셔야 돼요? 클래스라고 적으셔야 되는 건 거죠. 자, 그래서 클래스는 뭐다?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 즉 공통된 속성과 연산을 갖는 객체의 집합을 클래스라고 하고 우리가 얘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객체들이 갖는 속성과 연산을 정의하고 있는 틀도 이제 우리가 클래스라고 부르고 그 클래스도 이름이 2가지로 나뉩니다. 뭐 슈퍼 클래스 그리고 서브 클래스. 자, 얘는 상속할 때 공부를 하셨을 텐데 자, 우리 슈퍼 클래스는 뭐예요? 상위, 부모 클래스를 이야기를 하고 서브 클래스는 하위 클래스, 자식 클래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클래스에 대해서 상위는 이제 슈퍼 클래스,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하위는 서브 클래스구나.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까요? 캡슐화입니다. 자, 우리 캡슐화는 뭐냐?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로 묶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캡슐화된 객체들은 재사용이 용이하고 객체 지향에서 정보 은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정보 은닉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었죠. 모듈화 이런 거 공부하면서. 이 캡슐화가 뭐냐? 우리가 감기약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알약 캡슐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그 알약 하나를 보고서 아 이거는 먹으면은 감기가 치유될 수 있는 약이야 이렇게 하고 먹지. 그 성분 하나하나씩 무슨 산 뭐 어떤 의학은 잘 몰라가지고 어쨌든 그 세부적인 약품에 대해서 다 알고 그 감기약을 먹진 않잖아요. 사실상 그냥 뭐 타이레놀 이런 식으로 먹지. 자,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유사한 거고 이거에 관한 게 이제 뭐다? 세부 내용이 이제 은폐, 정보 은닉이 돼가지고 외부에서의 접근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부 모듈의 변경으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적다라는 거. 그리고 걔네들은 재사용이 용이하다라는 거. 그리고 객체들 간의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이제 상세 세부 내용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는 당연히 단순화가 되는 거고 그 객체들 간의 결합도는 낮아지게 됩니다. 자, 결합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결합도는 다음에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상속에 대한 것도 아까 제가 상위 클래스, 하위 클래스 이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뭐 재산 상속 이런 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상위 클래스에다가 본인들이 이제 기재를 다 해놓고 예를 들면은 뭐 동물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얘는 동물입니다 해놓고 하위 클래스에는 뭐 사자, 토끼, 기린 뭐 이런 애들 걔네들은 이제 동물에 대한 특성을 받을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가 물려받는 것을 이제 상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상위 클래스의 모든 속성과 메서드를 다 물려받게 되는 거기 때문에 하위 클래스를 따로 정의하지 않더라도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자바 하면서 좀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이제 연관성 보겠습니다. 자, 연관성은 그냥 2개 이상의 객체들이 상호 참조하는 서로 간에 연관이 있는 그 관계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우리 연관어. 자, 얘 종류는 뭐냐? is member of 이거고요. 자, 2개 이상의 객체가 상호 관련이 되어 있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자, 우리 이 분류어라고 하는 거. 자, 얘는 동일한 형의 특성을 갖는 객체들을 모아가지고 구성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얘도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냥 member of는 2개 이상의 객체가 상호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 자, 그리고 분류화. 자, 얘는 is instance. 동일한 형의 특성을 갖는 객체들을 모아 구성하는 것.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출제된 게 이거거든요. 집단화입니다. is part of 관련 있는 객체들을 묶어 하나의 상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 자, 그리고 일반화, 그리고 특수화. 얘는 둘 다 is어입니다. 자, 일반화는 우리 아까 전에 연관관계 하면서 공부했었는데 뭐예요? 차 있고 택시, 트럭 뭐 이런 식으로 있었죠. 공통적인 성질들로 추상화한 상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 자, 그리고 특수화는 상위 객체를 구체화하여 하위 객체를 구성하는 것.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게 되면은 클래스들 사이의 부분 전체 관계 또는 부분의 관계로 설명이 되는 연관성을 나타내는 용어는 입니다. 자, 뭐에 대한 거예요? 관련된 것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어야 전체 또는 부분의 관계를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얘에 대한 거는 뭐다? 그쵸. 3번 집단화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럼바우 분석 기법 해가지고 스쳐 지나가듯이 공부를 그러니까 들어보기는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건 거죠.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 아까 전에 뭐 공부했어요? 그쵸. 다이어그램 했었을 때 럼바우 분석 그 기법에 해당되는 친구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상태 다이어그램, 객체 다이어그램에서 객체 모델링에는
객체 다이어그램, 동적 모델링에는 상태 다이어그램, 상태도라는 거. 자, 그래서 공부를 했고 그거에 따라가지고 좀 더 딥하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모델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우선 여기 위에서부터 보게 되면은 우리 럼바우 분석 기법의 경우 객체 모델링 기법이라고도 하며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을 해서 모델링하는 기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럼바우 분석에는 세 가지 객, 동, 기 요거는 꼭 외우고 있으셔야 되거든요. 별표 3개 해서 치고 자, 객체 모델링은 뭐래요? 자,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 속성과 연산 식별 및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정을 하여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대요. 즉, 객체 모델링, 객체 다이어그램 세트로 알아두셔야 하고 자, 그리고 동적 모델링 자,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우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객체들 간의 제어 흐름, 상호작용, 동작 순서 등의 동적인 행위를 표현하는 모델링 우리 상태 다이어그램, 동적 모델링도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마지막 기능 모델링은 뭐냐? 자료 흐름도 우리 오늘 공부했죠?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수의 프로세스들 간의 자료 흐름을 중심으로 처리 과정을 표현한 모델링이 이제 기능 모델링인 겁니다. 자, 이 분석 활동은 요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 순서. 자, 그래서 이 순서를 못 외우시면 안 돼요. 객동기 외워두세요. 자, 우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을 하여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모델링하는 럼바우 분석 기법에 포함되지 않는 거 뭐예요? 몇 번이죠? 그쵸. 4번이 정답이죠. 왜? 객동기. 자, 얘네들만 포함이 되고 얘는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꼭 외우셔야 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객체지향 설계 원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객체지향 설계 원칙은 시스템이 변경되거나 확장되거나 이런 유연한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원칙의 앞글자를 하나씩 따가지고 SOLID 따서 솔리드 원칙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시고 단일 책임 원칙이란 무엇이냐? 단일 책임 원칙은 영어로 SRP이고 객체는 단 하나의 책임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원칙인 거고요. 객체는 단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 자, 그리고 개방, 폐쇄 원칙은요. 이제 오픈, 클로즈 이렇게 따가지고 와가지고 OCP인데 얘는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고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개방 폐쇄 원칙. 자, 그리고 리스코프 치환 원칙은요. LSP입니다. 자, 얘는 자식 클래스는 최소한 자신의 부모 클래스에서 가능한 행위는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요. ISP입니다. 자, 얘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와 의존 관계를 맺거나 영향을 받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마지막 의존 역전 원칙은 DIP 해서 각 객체들 간의 의존 관계가 성립될 때 수상성이 낮은 클래스보다 수상성이 높은 클래스와 의존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의존 역전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솔리드 원칙이 이제 객체 지향 설계 원칙인 거고, 요것들 안에는 단위 책임 원칙, 개방 폐쇄 원칙, 리스코프 치환 원칙,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 그리고 의존 역전 원칙들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결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결합도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3개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도는 모듈 간에 상호 의존하는 정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다음에 이제 배울 게 응집도인 건데 이 두 가지를 좀 헷갈려 하셔서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각각의 모듈들이 이렇게 있죠. 자, 결합도는 1번 모듈과 2번 모듈이 있을 때 얘네 둘 간의 관계, 의존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결합도인 거고요. 응집도는 하나의 모듈 내에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사이에 얘네들과의 연관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응집도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합도는 얘와 얘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높으면 좋을까요? 1번 모듈과 2번 모듈이 있는데 뭐 얘는 로그인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듈이고 얘는 쇼핑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갖고 있다라고 해볼게요. 얘네들 사이에 연관관계가 높으면 좋나요? 의존하는 정도가 높으면? 아니죠. 모듈 하나에 한 기능이 이제 구현이 되어야 되는 건 거잖아요. 뭐 쇼핑하는 곳에 로그인 기능을 얘가 가져다 쓴다라던가 이러면은 여기를 또 수정을 하게 되면 얘를 또 수정을 해야 되고 얘를 수정을 하게 되면 얘도 또 수정해야 되고 많이 의존이 되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합도는 뭐다? 낮을수록 좋습니다. 모듈과 모듈 간에 상호 의존하는 정도인 거기 때문에 결합도는 낮을수록 독립적인 모듈인 거고 그쵸? 얘네들과의 연관이 없으면 당연히 독립적인 모듈이겠죠. 자, 외워두세요. 자, 결합도가 낮으면 뭐다? 독립성이 높아진다. 독립적인 모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품질도 결합도가 낮을수록 높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와 반대로 이제 응집도는 뭐다? 이 하나의 모듈 안에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뭉쳐 있을수록 좋은 거겠죠. 떨어져 있으면은 얘를 또 가져다가 쓰고 또 얘를 또 가져다가 쓰고 이러면 또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응집도는 높을수록 독립적인 모듈이고 품질도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합도와 응집도는 반비례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합도는 낮을수록 좋고 응집도는 높을수록 좋기 때문에 얘네들은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합도에는 자료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제어 결합도, 외부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내용 결합도가 있는데 얘는 순서를 알아두셔야 돼요. 자료 결합도가 가장 약한 친구고요. 내용 결합도가 가장 이제 강력한 친구입니다. 즉, 얘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약하고 얘는 상호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다 안 좋은 순서다. 자, 자료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뭐로만 이루어져 있대요? 자료 요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어떤 모듈이 다른 모듈을 호출을 하면서 매개 변수, 파라미터나 인수로 이제 데이터를 넘겨주고 호출받은 모듈도 그 받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시 돌려준다라는 거. 딱 자료들만 이동이 된다. 자, 스탬프 결합도는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가 배열이나 레코드 등의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 얘보다 좀 커졌죠? 자료 구조가 전달될 때의 결합도, 이게 스탬프 결합도. 자, 그리고 제어 결합도는 어떤 모듈이 흐름 제어를 위해 통신하거나 이제 제어 요소를 전달을 하기 위한 거.
즉 제어 관련된 게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제어 결합도. 자, 그리고 외부 결합도는 이제 어떤 모듈에서 이제 다른 모듈에서 선언한 데이터를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 외부의 다른 모듈에서 참조할 때, 얘는 순차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공통 결합도는요, 공유되는 공통 데이터 영역을 여러 모듈이 이제 사용을 할 때의 결합도. 그래서 전역 변수라는 키워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얘를 찾는 문제에서. 자, 그래서 어쨌든 공유되는 공통, 요런 키워드가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공통 결합도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마지막 내용 결합도는 이제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이나 내부 속성 값을 직접 참조할 때, 이제 아니면 수정할 때의 결합도를 이제 내용 결합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스, 제외, 공내 요 순서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용 결합도. 자, 속 내부의 내용 모든 것들을 다 서로 아는 사이, 내용을 다 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합도가 너무 높아요. 자, 그리고 공통 결합도. 그냥 이제 공통되는 것들만, 이제 나랑 공유할 수 있는 것들만 이제 공유하는 사이.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커지겠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외부 결합도. 이제 외부 지인들까지는 이제 서로 알고 있는 사이. 이렇게 알고, 막 제어 결합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제 통제를 하고 바꾸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이. 그리고 스탬프 결합도는 이제 쓱 이제 쪽지 주고받는 사이. 그래서 자료 결합도는 이제 막 다 이제 저 옥상에서 이제 호출을 하겠다라는 거. 그래서 좀 멀리 있을수록 이제 이렇게 강해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시스템에서 모듈 사이의 결합도에 대한 설명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볼 텐데요. 자, 1번. 한 모듈 내에 있는 처리 요소들 사이의 기능적인 연관 정도를 나타낸다. 자, 이거 뭐예요? 맞나요? 결합도에 대한 설명 맞나요? 아니죠. 자, 왜 그래요? 얘는 지금 한 모듈 내에 있는 연관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얘는 응집도인 거죠. 우리 결합도는 뭐라고 했어요? 모듈과 모듈 사이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한 모듈 내에 있는 연관 정도는 응집도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듈 간의 결합도를 약하게 하면은 모듈 독립성이 향상된다. 이거 맞나요? 맞죠? 이 결합도가 약하다라는 말은 혼자서 그냥 그 기능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독립성이 향상된다라는 거. 자, 결합도가 높으면은 시스템 구현 및 유지 보수 작업이 쉽다. 자, 결합도가 높다라는 거는 얘와 얘의 연관관계 정도가 높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거 하나 수정하면은 여기도 수정해줘야 되고, 여기 하나 수정하면 여기도 수정해줘야 되고, 유지 보수 작업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합도가 높으면은 유지 보수 작업이 쉽다. 틀렸고요. 자, 자료 결합도는 내용 결합도보다 결합도가 높다. 우리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스, 제, 외, 공, 네, 요 순서고 결합도가 여기가 제일 낮고 여기가 가장 높죠. 자, 뭐예요? 자료 결합도가 높은 게 아니라 내용 결합도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틀렸기 때문에 해당 문제 정답 2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응집도 나가야 하는데, 저희 이제 수업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여기 내용을 다 살피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